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만 역시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연합리젠 2024의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중국의 연합훈련은 대만을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국군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동부정부의 훈련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의 독립도모 행동을 강력히 응징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중국이 말은 이렇게 세게 하면서 실제로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대비해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 당시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당시 중국군은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 귀국에 맞춰 육해 공군을 총동원한 훈련을 통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은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사실상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부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이틀간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 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말로만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며 대만 주변의 함정을 파견해 둘러싸기만 했지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 훈련과 다를 게 없었고 마치 국군 홍보 영화 같았을 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해군의 실제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해군과 육군, 공군이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해군 1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DDH, 춘천함 FFG, 전북함 FFG-I, 홍대선함 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 P3 해상 초계기와 링크스 해상작전 헬기, 육군 AH-64E 공격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공,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 I-2 실사격을 했는데 이들 한국 무기들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기울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공이었습니다. 홍대선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 I-1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무기는 해공이었습니다. 해공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는데요. 이날 해군은 해공 해룡 해성 하푼 등 4종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냄으로써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과 같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특히 실사격 100% 명중이라는 놀라운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공은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로서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K방산의 다음 주요 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공은 한국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국 레이시온의 RAM이라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한 유도무기입니다. 2023년 국방기술품 질원이 국산 함대공 요격미사일 해공이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상 유도무기 해공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의 표적에 모두 명중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냥 명중시킨 게 아니라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유도무기입니다. 측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 형수직 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입니다. 해공은 무선 주파수 RF, 열 영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되어 있는데 무선 주파수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트킬도 가능합니다. 해공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LAMDA로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체계 미사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북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요격 미사일은 해공 미사일의 탐색기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교체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표적 탐지 능력은 높인 해공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된 이후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LIGNX1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디펜스 서버서즈 에이저 2024에 참가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함대공 유도무기 해공,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형궁 등 주력 유도무기와 첨단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 전략에 따라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천궁이와 해공 프로모션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천궁이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 연이어 수출되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고 해공은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에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작년에 함정 장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쟁 상대는 티르키예인데요. 한국 해공이 유도무기의 정확성 등 기술 수준에서 티르키예보다 우위에 있고 아시아에서 실전 운용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기할 것 같다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시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치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치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치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치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안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치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성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16개월,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 80는 18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치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만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이 3000은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이 3000보다 더 크고 잠항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럴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 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하나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만 5천 티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의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해 인도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 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화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만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군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백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트 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백문이 제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통제장치, 직사체계,
탄약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지하병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0i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는 K9 전조등에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한화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 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 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WDS는 빈살만이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을 앞세워 이번 방산 전시회를 선진 무기를 대거 확보할 장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번 전시회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총 45개국에서 900여 개 기업이 부스를 차려졌는데 규모로만 보면 중동 최대 국제무기 박람회인 UAE 국제방산 전시회 IDEX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이번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중동의 큰손들에게 한국 방산 무기를 적극 알렸습니다. 한국 방산 4사 가운데 하나인 LIGNX1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2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 주요 무기를 총출동시켰습니다. 2022년 UAE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노린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수출형 K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대로템과 LIGNX1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중동 공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 부스를 차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동 공략에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부스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NX1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상병이나 탄약 군장 이송은 물론 고속 충전 장치와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해 감시 및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NX1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최초로 군에 시제 차량 2대가 납품된 후 6개월간 야전 시범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 디펜스 드론에는 LIGNX1의 대드론 통합방어체계 ADS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통합방어체계 ADS에는 전파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스템인 소프트킬과 직접 타격을 통한 격추 시스템 하드킬이 함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밖에도 수출형 K 전차와 계열 전차를 모래 색깔로 바꾼 중동형 제품도 전시했는데요. 무인 포탑과 현궁을 탑재해 개선된 방어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T급 차륜형 장갑차도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신 전투함 충남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2 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기업 기아가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의 중형 표준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또 소형 전술 차량인 기갑 수색차와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ATV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답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번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 주사 배열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 DIR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이 자신있게 관람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와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을 전략 시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수많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수주 마케팅을 진행해온 LIGNX1은 이번에도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층 대공방어가 가능한 대공방어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체계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2.75인치 유로로켓 비공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LIGNX1의 천궁은 이번에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역시나 천궁2가 UAE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I-GINX-1은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2002를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궁 1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사우디에는 10개 포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천궁은 이미 2022년 UAE에도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특히 천궁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신의 교전 통제, 추적 및 유도탄 설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도 함께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수출용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1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KTSSM-1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한화에어로의 KTSSM-1 이낙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은 가격 경쟁력, 납품 시기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에서도 대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선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 ISM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을 탑재한 한국 해군 최신 전투함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MRO 등 함정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비전 VISION 2030에 발맞춰 사우디 정부 기관, 현지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함정 사업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